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수요일에 만나 뵙는 분인데 금요일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화요일에 쉬다 보니까. 자, 조경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참. 오늘 목요일이에요. 아, 그쵸. 네, 목요일. 아. 이럽니다, 제가. 이게 왜 이래. 근데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좀 야외 활동이 좀 있어가지고 연휴 기간에도 좀 밖에 좀 있었고. 아, 야외 활동. 그쵸. 저도 좀 많이 타지 않았나요? 아, 참.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쉽게 검해지는데.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어디서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어제 시황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중소형주 랠리. 네. 어제가 러셀 2000 특히 소형주들이 많이 있죠. 네. 6월 들어서 한 8%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 소형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네. 번째는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빅테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 네. 이제 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좀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을 좀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때를 돌이켜 보면은 파란만장 파란만장? 파란색? 은행 위기 아, 그렇죠. 네. 때문에 상당히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금리가 워낙 높았었으니까 워낙 퍼포먼스 안 좋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언론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말을 아, 저평가 매력이요? 이게 투자 심리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네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저평가 그러네. 내지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매수해야 되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대형주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주로 옮겨갔던 모습들이 어제는 좀 나타났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고 중소형은행들 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4월 달에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더 힘들었죠. 5월 달 들어와서 보여준 경기 지표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리세션이란 단어가 상당히 빠르게 사라졌다라는 거를 외신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기자님도 느끼실 네네. 거예요. 네. 이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형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좀 유인 동기가 된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형주랑 네. 소형주를 두 개를 이제 양분해서 보면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건 누구냐? 당연히 소형주지. 네, 돈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네. 그런데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니까 그럼 이 소형주들도 괜찮겠네라는 심리가 있고 네. 여기에다가 대형주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라는 맞아요. 심리도 네,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네. 약간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했던 모습들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어제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거죠. 4개월 동안 동결을 했다가 그 동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깨진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시장에 좀 던져주는 메시지는 좀 있었겠지만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네. 소형주를 기피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아, 그렇죠. 금리 네. 인상하면 소형주 피해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읽었던 시장에 대한 느낌은 그래서 어떻게 좀 받아들였냐면 네.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아, 다음 주가 FOMC가 있잖아요. 네. CPI 발표도 있고 그런데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좀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동기가 좀 생겼던 거고 반대로 이제 소형주들 이렇게 올라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는 핑계일 뿐. 네, 원래 팔 사람들이 판 거다. 네. 그리고 딴 걸로 계속 간 것 같고 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가 더 상승할 거냐 어떨 거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 저희가 하나 딱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경기 뭐가 안 좋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순환 매도는 이렇게 그렇죠. 수급이 이동한 거잖아요. 네네. 전부 다 셀을 한 게 아니라 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죠. 네.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 건졌다. 어제 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조정 나올 수는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진짜 이슈가 터져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서 네.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이제 팀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금리는 핑계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 한 번 쉬어가자 네. 이 정도의 조정 같다. 네. 정말 금리 인상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하면은 네. 소형주조차도 안 그래야죠. 올랐어야 하지 않았나. 그래야죠. 그리고 어저께 그 하락이 간밤에 좀 가장 컸던 것들은 네. 그동안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공급망들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와 반도체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아마존 이런 기업들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주식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죠. 예.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AI 인공지능 그리고 기술주 이 네. 분야에서 어떤 특별한 나쁜 일이 터진 건 네. 아니니까. 네. 정말 매크로적인 이슈였으면 테슬라도 하락을 했어야 됐는데 테슬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우리 이따 얘기하나요? 얘기는 없는데 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결국은 $7,500 보조금을 다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 토요타보다 더 싸지니까 토요타랑 테슬라 둘 중에 뭐 살래? 라고 물어보면 뭐 사시겠어요? 전 테슬라를 저도. 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미시적인 이슈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최근에 움직인 건 아니지만 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께 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 동기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장성 있게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 게 미국에서는 테슬라, 뭐 한국에서는 현대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네.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네. 계속 해주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도 경기가 나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만 보더라도 네. 옐런 재무장관이 그랬죠. 물가와 네. 경기를 다 잡으면서 갈 수 있을 거다.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다만 그게 이제 연준에서도 얘기한 게 쉽지는 않은 길인데 내로우란 표현을 썼죠. 네네. 쉽지는 않은 길인데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3%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네. 이제 좀 다시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네. 월요일 날 나와 보니까 주식시장이 완전히 맞아요. 붕괴되었었던 네. 그때 이제 주가 폭락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1990년도에 8.25% 수준의 기준금리였었는데 이거를 92년도까지 3%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경기가 회복이 됐죠.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이 침체를 좀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또 94년부터는 또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드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왔어요. 얼마까지? 6%까지. 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왔던 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위기가 외환위기. 네.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미국은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7년, 98년까지 미국의 나스닥은 100%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긴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을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네. 시장이 특히 기술주가 올라왔다라는 작년을 저희가 겪어놓고 보면은 네.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이때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이 썼던 정책 중에 재무장관이었던 루빈이 네. 강달러를 좀 리드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달러를 인용을 했냐면 엔저를 허용해 준 거죠. 네네. 그러면서 수입 물가를 잡으면서 상품 물가를 잡는데 미국의 유리한 정책을 좀 이끄는 데 네.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이 환경이 돌이켜서 좀 작년 돌아가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물론 그때 당시의 인플레 수준하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 속도하고는 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작년에 생각했던 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서도 경제 좋을 수 있어라고 네네. 본 모델을 그 시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작년 하반기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상품 물가는 내려갔습니다. 네. 확실히 내려갔죠. 이제 서비스 물가가 문제가 그쵸. 된 거지, 상품 물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미국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강달러가 이 부분을 해소해 준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의 엔저를 용인해 줬잖아요. 네. 어떤 거냐,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을 우후 국가들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 보면 약간 어디랑 네. 가깝게 나한테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도움은 될 거야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나스닥이 100% 상승했다라고 했었잖아요. 1990년대,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하실 테니까 네네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에게 유행했던 게 뭘까요? 그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동학과학인가 해서 어린이용 과학 잡지가 있었는데 그 첫 페이지에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반도체도 있었고 네. 반도체의 배경에는 컴퓨터가 있었죠. 네네. 네. 맞아요. 그때 저 셀러론 썼었어요. 저도 컴퓨터 사달라고 엄청 졸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이제 사무 현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보급되는, 그렇죠. 보편적으로.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보급이 되는 시기였으니까 결국 신성장 산업이 주목을 받았고 그 산업이 주축이 돼서 시장을 끌고 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 매크로 환경과는 다르지만 지정학적인 이유나 산업의 구조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즉 이 침체를 피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있었던 좋은 선례들, 네네.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찾아서 가는 상황이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해서 인공지능이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됐는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보면은 좀 유사한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강해서 저는 보통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거나 네.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나올 거라고 항상 얘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투자할 때는 굳이 우리가 뭐 비중을 줄이거나 있는 걸 뭐 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네, 뭐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는 어떤 국면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재주는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빠져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걸 얻어맞고서도 견딜 수 있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거는 좀 어떤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화창에 효성 컴퓨터 나도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플로피 16장 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했었죠. 플로피 맞아요. 1번 네. 넣고 네. 돌리고 네. 빼고 2번 2번 넣고 디스켓을 넣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기억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 다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때시군요, 여러분들. 저는 되게 어리신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이야기는 그러면 또 그거겠네요. 그럼 진짜 이번 단계에서, 그러니까 AI를 비롯한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시장을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이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네. 과거에도 시장을 끌고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진짜 모든 매체 특히 3프로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좋은 곳에 투자를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술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생각해 복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술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왜 2015년이냐면 이때부터 스마트폰은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네네. 디바이스가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되거나 확장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이 갖다 준 게 이제 인터넷 보급률을 늘렸으니까 제일 먼저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그랬죠. 얘네들이 고속 성장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잘 됐지. 메모리 섹터 반도체 기업들도 좋았어요. 2017년도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좋았고 외국에서는 아마존이 상당히 좋았었죠. 광풍이었죠 그때. 네. 이 클라우드는 이제 인프라 시장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으로 바뀌죠. 즉 네. 어떤 클라우드를 제공해 주는데 나의 제품이나 패키지를 클라우드화 시켜서 제공해 주는 네. 개념의 클라우드로 바뀌었고 그 틈새를 잘 활용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회사 애저를 통해서 고속 성장을 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언택트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비대면 네네. 이런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하고 결합이 돼서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시기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기술주 진짜 힘들었었잖아요. 네네. 올해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로봇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미국의 IRA 나오면서 이제 배터리와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이런 산업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현재까지의 정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일본의 주가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네. 물론 반도체가 기여한 게 가장 크고요. 올라갈 때 일본에 그거보다 이전에는 엔저가 네네. 그랬죠. 반도체하고 결합이 된 거고 반도체 뒤에 무섭게 올라왔던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뒤에요? 네. 일본에서? 다음으로 반도체 다음 일본에서 네. 뭘까요? 관광?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봇과 관련된 센서라든지 모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네. 뭐 화낙이나 네. 아니면 키엔스 맞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고요. 제가 사실 예전부터 좀 눈여겨보는 기업이 작년부터 지멘스를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지멘스가 뭐 하는 기업이죠? 뭐 흔히 얘기하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청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멘스는 상당히 광범위한 일을 하는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네네. 우리가 보통 뭐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 뭐 감속기 무슨 모터 뭐 다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지멘스는 이 기업들을 다 합병해서 하나씩 갖고 있어요. 인수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봇을 하는 데 있어서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감속기를 비롯해서 모터라든지 이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에 가까운 기업인데 네.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움직임이 계속 좋았어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 뜰 때는 이제 좀 하락했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제조업이 이제 네. 올라가죠. 개선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뭐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미리 하겠죠. 네. 네.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제 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특히 어떤 비용 임금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거나 앞으로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네. 이 로봇도 그냥 기계만 만드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른 거는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로봇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학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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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게 다 클라우드하고 하나의 같은 궤를 가지고 가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성장성 있는 산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다 이끌어주고 있는 움직임들 지금까지 그러면 인공지능 나왔고 네. 이것저것 나왔다고 하면 로보틱스가 올해 초에 잠깐 붐이었다가 좀 조용해졌었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4월달 들어가면서 3월에 은행위기, 4월달에 경기 침체 이러면서 좀 위축됐다가 다시 경기에 대한 좀 확실히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네. 좀 개선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산업들은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중국에 연관 지으시는 이유는 실제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제조업에서는 가장 좀 중국의 산업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산업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클 네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현재의 공급망 안에서는 중국에서 제조되는 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예전에부터 제조업 음. 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메이디 그룹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만드는 네네. 회사가 독일에 있는 로봇 회사 쿠카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조업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필요했던 거죠. 기술이 조금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망이라든지 중국이 로봇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네네. 제조업이 일단은 제조업이란 산업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중국의 제조업이 좀 개선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로봇을 누가 제일 많이 수입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네. 중국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도 좀 개선이 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 산업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그 뭐 클라우드 왔었고 네. 인공지능 왔었고 물론 계속 갈 겁니다. 뭐 네, 이게 네, 네, 멈추고 네, 뭐 네. 클라우드 멈추고 인공지능 가고 네. 뭐 이게 아니라 네. 다 같이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의 열풍이라는 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 1단계 왔었고 2단계 왔었고 3단계로 그럼 무엇이 올 거냐 다시 올 게 네. 아무래도 로봇과 관련된 네. 이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로봇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없죠. 왜냐하면 공장 설비 투자를 안 할 테니까 네. 근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네.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네. 로봇. 그 기대감이 좀 지금 먼저 이제 올라왔었던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아까 대형주 팔고 소형주 간 것처럼 네.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산업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방송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방송하기 한 2달 전에 AI를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네. 저희가 그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AI가 정말 잘 갔으니까 네. 이번에도 로봇 말씀해 주셨으니 한 3, 4개월 뒤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올랐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긴 한데 네. 만약에 경기가 좋다라는 확신이 점점 들면 들수록 전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경기가 그럼 정말 연착륙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아직까지 대부분 투자자의 심리 이면에는 좀 빠르신 분들이 빠른 네네. 투자자들이 먼저 로봇을 좀 먼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어디 한켠에는 아직도 경기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투자 제안을 하거나 액션을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저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이 부분이 조금만 이제 더 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 하면은 뭐 앞서 그 일본의 환학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도 그 로보틱스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네. 또 네덜란드 기업 되게 유명한 기업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측면에서 로봇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조경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